네, 어제 열린 5차 TV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경제 분야를 주제로 다시 맞붙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네, 이 시각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선 토론회에서 이제 좀 주제를 벗어나서 설전이 벌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토론회에서는 좀 경제 분야에 집중을 해서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은 형식이 좀 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적응하기 좀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매번 형식이 바뀌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래도 많이 기대를 하고 봤는데 기대만큼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일자리 창출의 재원이나 조세 정책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과 그 답변을 보면은 국민들이 그 납득할 만한 그런 정도로 그 해법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성장 분배 논쟁입니다. 성장 분배 논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논쟁이죠. 좌우의 이념적인 논쟁이고 그것이 어제 확실하게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예의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명한 좌우의 그런 논쟁이 됐다. 또 하나는 결국 어제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던 사실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경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설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과거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사드 문제가 해법을 중심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과거에 자기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찾는 그런 그 부분으로 계속 변질이 돼가지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안감을 해소하기보다는 좀 불안감을 과대 이렇게 해가지고 쟁점을 좀 흐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두 6차례 토론회를 하기로 돼 있고 네. 이제 5번째였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예. 그런데 어제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기간을 감안할 때는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나오고 딱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후보들도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일단 형식이 좀 과거에 비해서 다시 좀 닫힌 방식. 시간을 두고 자유롭게 후보들이 의견을 제기하기보다는 중간중간 흐름이 끊기고 그 주제를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형식 면에서는 좀 후보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층적인 토론이 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런 중요한 주제들, 일자리라든가 또는 증세 문제라든가 또는 성장과 분배 문제, 다양한 화두에 대해서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었다. 대신에 이것이 우리 소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미래 비전 후보들이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 민생의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가계부채라든가 청년 실업 이런 부분들 전체를 이 세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후보들의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됐는데 약간은 좀 큰 구호에 그쳐 있는 상태. 거기서 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토론을 그동안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유승민 심상정 후보조차도 사실은 국민들께 그런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제 경제분야 정책 이 토론회가 의미는 있었는데 국민들께 확실하게 이 후보가 해줄 것 같다. 네. 이런 좀 믿음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전반적인 그동안의 흐름에서 후보들을 놓고 유권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 공통적으로 형식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성장 해법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거든요.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성장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성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 건가 이런 부분을 짚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통적인 논쟁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부분이 너무 피상적으로 했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라는 게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소득이 소비의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비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소비를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잃어버린 20년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교훈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해법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하는 거지 똑같은 일을 답습해가면서 결국은 재정 건전성도 나빠지고 성과도 안 일어나고 이런 걸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국민들한테 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사구시의 자세로 논쟁이 좀 이루어지는 게 더 좋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장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같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 정말 중요한 이슈거든요. 성장과 부분.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경제도 한 앞으로 뭐 30년 정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중국의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최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계속 문재인, 유승민 후보 중심으로 많이 토론이 됐는데요. 네. 어제 문재인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일자리 성장, 뭐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든가 혁신 성장, 동반 성장 이런 사용 구도 성장으로 이 정책을 분배만이 아니고 성장도 중심으로 함께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물어봤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우리 경제에 대한 그런 연관 효과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뭐 일자리라든가 이 부분이 결국 나머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성과로 이끌어질 것인가.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사실은 공약집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국민들께 좀 설득력으로 얘기를 못한 거고요.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승민 후보도 뭐라고 그랬냐면 성장은 성장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사실은 그 정도 얘기를 했을 정도가 되면 유승민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장이고 또 어떻게 그런 맹점들을 극복할 것인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다들 당신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만 서로 간의 공방이 이루어진 거죠. 네. 결국은 공적인 역할 또 민간의 역할들이 서로 열정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화두가 분명히 복지라든가 또는 분배 쪽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또 성장도 고전적인 경제 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 차기 행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은 좀 구체적인 비전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도 역시 국민들의 답답증을 좀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국민들께 좀 더 확신을 주고 이런 경제정책, 분배와 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또 그런 경제 위기를 돌파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좀 그런 얘기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 다소 피상적인 토론이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 어제 사드 10억 불 요구를 둘러싸고도 좀 공방을 벌였는데 그간 이제 안보 공방에서 좀 수세에 몰렸던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어제는 좀 공격 모드로 좀 전환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주제에 맞느냐라고 하는 건 별개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좀 아쉬웠던 거는 계속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중국에는 그렇게 전략적이고 신중했던 분들이 왜 미국에는 나오자마자 진위를 파악하기도 전에 저렇게 공격적이고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외교 문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그 뒤에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파트너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그 언론에 대고 툭 던진 말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비효과 같이 후폭풍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가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에서 얻을 교훈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똑같은데 이게 결국은 외교로 뭐를 가지고 할 거냐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국익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익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외교의 기본적인 일반론으로는 국익이고 특수성은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 다 고려를 해야지 외교 정책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국익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신뢰관계가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산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인 신뢰보다는 눈앞에 있는 이익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걸 미국 국민이 선택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 파트너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과 미국의 그 과정 외교의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환율 조작국이나 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놨지만 결국은 저희가 결국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이끌어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확실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과연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안정감 있는 외교 역량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트럼프의 발언 부분은 그 대응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 언론들조차도 트럼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미끼 상술이다. 동맹국에게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전체를 외교로 신중하게 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 벼랑 끝 전술로 각 동맹들을 흔들고 있는 그런 과거에 전례 없었던 그런 이 대통령의 외교 접근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되느냐? 사실은 그동안에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얘기를 다 수용하는 다시 말해서 유승민 후보조차도 사드가 바로 북한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는 없고 대신에 최소한도 사드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고 밤에 몰래 정말 군사작전하듯이 국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가운데 들여오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지나치게 사대주의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니냐. 한국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를 접근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태도와 이런 이 사드 문제를 바라봤던 시각들. 결국은 굉장히 국제정치학적으로 동북아의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결하는 가운데 우리 외교안보의 입지를 넓혀나가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져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개성공단이라는 레버리지 마저도 버려버린 채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에 해달라고 그러고 미국에 해달라고 이렇게 애걸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우리 현재 초라한 외교가 지금 여기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자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후보들이 일방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사드 문제도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앞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저는 후보들이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 이 사드 문제를 심층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텐데 예. 정말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좀 높이는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귀족 노조 탓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이렇게 거듭해서 지적하자 심상정 후보가 노조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원색적인 비판이 오고 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에 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얘기할 때 초등학생들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보면은 저작거리 싸움 같았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계속 아쉬움만 남는데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고 사실 마주 앉았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의를 지키는 게 유권자들한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어제 그런 설전 자체가 국민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요. 예. 사실 강성노조 부분은 문제의 전부는 아니죠. 그건 홍 후보도 인정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그게 첫 번째냐 몇 번째냐 아니라 강선 노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쟁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어제도 얘기하기
이야기를 이 3% 정도밖에 안 되는 강성노조가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하고 외국으로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포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이면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나 뭐 심상정 후보나 이쪽이 결국은 그쪽에 기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 후보나 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발목이 잡혀가지고 결국 지난 정권에도 노동개혁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서 결국 모든 게 이렇게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그걸 막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정권에서 어떤 방향성, 어떤 대책을 세울 건가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네. 그게 성장을 유인하는 거고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가 소비를 일으키고 이렇게 가지고 경제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으로만 가는 게 맞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아쉬움이 남았던 예.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이제 TV 토론이 좀 판세를 가를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판세를 좌우할 부동층의 표심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지금 조사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약 12% 내지 20% 정도가 부동층이다. 일부 조사 낮게 나온 것은 12% 정도고요. 예. 높게 나온 것은 약 20% 정도로 지금 부동층 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1,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바뀌긴 하지만 아주 급격하게 벌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뭐 단일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작용한다면 이것이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동층의 흐름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들은 고령층과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이 층에서 고령층과 대구경 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TK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연령층으로도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과거 같으면 이미 마음을 정했을 텐데 이번 대선에서는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그런 국정농단 또 정경유착 이런 사태로 인해서 보수층들이 투표할 곳을 잃어버린 상황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네. 남은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동안에 부동층들이 마음을 정할 텐데요. 결국은 이 부동층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안철수 후보, 중도 보수를 포괄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냐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보수에서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대선을 혹시라도 포기하더라도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느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많이 보수층, 부동층이 고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거친 네거티브 리더십이 과연 이후에 흩어졌던 보수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이번 TV 토론 과정을 통해서 약간 지지부진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좀 더 강력하고 또 차기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끌 수 있을 것이냐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사전투표가 예. 실시되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 전까지 과연 어느 정도로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가 그런 믿을 만한 그런 이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고정층을 얼마나 더 지지하면서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 변수를 놓고 남은 기간 치열하게 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 이제 10일 남았는데 10일 앞둔 이번 주말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이제 정면 승부를 벌이거든요. 이번 대선 결과에서 호남 민심도 참 관심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양 후보가 다 호남의 적자를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 면에 있어서 호남의 선택이 곧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론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투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엔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팽팽하던 그 균형추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대선 때까지 가고 그게 결국은 대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호남 대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역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희석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호남 적자 논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태고 그 소모적인 그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그 호남 그 대척 같은 경우에는 누가 호남의 자부심을 높이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더 강조를 해야 하고 그 자부심은 결국 호남이 그 선택한 사람들이 국가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꽤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말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좀 올라갔는데 지금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당내에서는 사퇴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이은재 의원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한 상황인데 단일화를 만약에 끝까지 계속 거부를 한다면 도미노 탈당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도미노 탈당이 추가 탈당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의총을 요구하면서 유승민 후보의 사퇴 여부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숫자가 한때 의총 요구하는 의원이 16명이었었고요. 그 흐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의 현재 의원들에게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당의 재정 문제. 만일의 경우 이대로 지지율이 간다면 당의 사실은 부도 상황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정치적인 운명조차도 사실은 아주 낮은 지지율을 받았을 때는 운신의 폭, 내년 뭐 지방선거라든가 이것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그래서 이은재 의원의 경우는 고민을 하다가 물론 이은재 의원의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원래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박근혜식 보수 정치의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찰을 목표로 이제 바른정당이 창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와 일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의 가치와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의원들이 서로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의 성향상으로 봤을 때 일부 의원들은 유승민 후보가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추가 탈당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긴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세력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앞서고 있지만 그러나 정치 가치 그리고 합리적이고 열린 보수, 성찰하는 보수의 가치는 또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치열하게 선거 때까지 맞부딪힐 텐데요. 유승민 후보로서는 이미 완주 의사를 여러 번 밝혔고 물러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런 단일화와 관련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계속 얘기가 되면서 일부 탈당은 이루어지겠지만 유승민 후보는 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외나무다리에 그런 길에 타고 있기 때문에 보수 표심을 가진 유권자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어느 쪽에 표를 줘야 될지 홍준표 후보에게 몰아줘야 될지 아니면 이 열린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 유승민 후보의 손을 들어줘야 될지 아니면 최소한 문재인 후보를 막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들어줘야 될지 아까 얘기 드렸던 부동층의 표심이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